샌드위치 주문을 멈춘 박진우 사장은 두 직원의 대화를 엿들었다. 박진우는 낡은 야구 모자를 얼굴 위로 더 깊숙이 눌렀으며 진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문 위의 종이 딸랑거렸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직원 중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빛바랜 청바지, 낡은 플란넬 셔츠, 그리고 사흘은 면도하지 않은 수염. 그의 변장은 지난 15년간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그는 이 가게의 주인이었다. 거의 폐업 직전이던 작은 식당을 인수해 이제는 도시 전역에 4개의 지점을 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맛집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확장 프로젝트와 투자자 미팅으로 바빠 거의 들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온라인 후기는 여전히 훌륭했지만 퇴사하는 직원들이 늘었고 본점인 이곳의 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손님은 꾸준해 보였는데도 말이다. 한 분이세요? 한 여종업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카운터에 앉겠습니다. 박진우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조금 낮춰 대답했다. 그는 식당 전체가 잘 보이는 카운터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점심시간이라 북적였다. 웨이터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주방에서는 주문을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계산기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언뜻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 같았지만 박진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눈에 설거지를 하는 나이든 직원 김영철 씨가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체계적이었다. 다른 이들의 분주함 속에서 그의 깡마른 체구와 새하얀 머리카락은 유독 눈에 띄었다. 70대 중반은 되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여전히 총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문하시겠어요? 명찰에 유미라고 적힌 젊은 계산원이 물었다. 돈가스랑 콜라 하나요. 박진우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대답했다. 유미가 주문을 입력하는 동안 박진우는 김영철 씨를 가리켰다. 저분은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유미는 눈을 한번 굴렸다. 평생이요. 제 생각엔 진작 은퇴하셨어야 해요. 박진우는 커피를 마시며 김영철 씨를 계속 지켜봤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더러운 접시가 담긴 쟁반을 소리나게 내려놓아 앞치마에 물이 튀었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박진우는 손님들이 김영철 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가 항상 미소나 친절한 말로 화답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왔다. 하지만 지갑을 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가 유미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유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명찰에 민준이라고 적힌 다른 직원을 불렀다. 둘은 수군거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다. 엄마는 점점 더 창피해했고 아이들은 긴장된 분위기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자기 구역을 청소하던 김영철 씨가 그 상황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닦고 계산대로 다가갔다. 박진우에게는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았지만 김영철 씨가 유미에게 조용히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김영철 씨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번 주만 3번째예요. 민준이 박진우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유미에게 불평했다. 저 영감님, 저렇게 가망 없는 사람들한테 돈 퍼주다가 거덜나겠네. 유미가 킥킥거렸다. 돈이 있긴 한가? 자기 썩은 차에서 잠이나 자는 주제에 박진우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매니저인 이수진 씨가 지나갔다. 몇 년 전 자신이 직접 채용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지만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박진우의 관찰은 계속되었다. 김영철 씨는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구석까지 청소했다. 박진우는 그가 2번 더 몰래 손님들의 계산을 대신해 주는 것을 목격했다. 카드가 정지된 10대와 음식 가격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노인이었다. 저분은 왜 저러는 거죠? 박진우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다. 영철 씨요? 좋은 분이죠. 식당 단골인 최 씨 아저씨가 대답했다. 한 5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치료비 때문에 가진 걸 전부 팔았죠. 도움받는 걸 싫어해서 관절이 쑤시는데도 여전히 일하는 거예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 젊은 애들이 영철 씨에 대해 떠드는 걸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요즘엔 저런 분이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박진우는 김영철 씨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허리를 두드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등 뒤로 손을 가져가 주물렀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한 웨이트리스가 쟁반을 엎었을 때도 그는 즉시 대걸레를 들고 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갔다. 괜찮아, 아가씨.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민준이 지나가며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네, 특히 요양원에 있어야 할 늙은 짐짝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그렇죠. 웨이트리스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은 낄낄거리며 멀어졌다. 5시가 되어 야간 근무자들이 도착했다. 김영철 씨는 진작 퇴근했어야 했지만 그는 기름때가 낀 배수구 청소를 시작했다. 보통 야간 근무조에게 떠넘기는 더러운 일이었다. 영철 씨, 이제 퇴근하세요. 이수진 매니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건 야간조가 할 거예요. 이것만 끝내고요. 오늘 제이크가 또 아파서요. 괜찮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리라 짐작했다. 세 번째, 커피를 마시던 중 박진우는 민준과 유미가 카운터 끝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김영철 씨를 힐끗거리며 수상하게 행동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주위에 누가 듣고 있는지 자주 확인했다. 갑자기 유미가 계산기 앞에서 짜증을 내며 민준을 불렀다. 둘은 함께 현금 서랍을 세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또 비잖아. 이번 주에만 세 번째야. 이수진이 즉시 경계하며 끼어들었다. 얼마나? 5만 원이요. 유미가 근처 몇몇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빈 금액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때는 3만 5천 원이었는데 박진우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유미의 목소리를 듣고 허리를 펴는 김영철 씨를 지켜봤다. 그 노인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감을 박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펼쳐지는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음해였다. 온종일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돕던 김영철 씨가 이제는 두 동료에 의해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한 채 홀로 서 있었다. 박진우는 사업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식당에 왔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주방에 환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김영철 씨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진실이 아무리 추악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박진우는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에 식당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낡은 옷과 모자 차림이었다. 그는 카운터 근처 부스에 앉았다. 김영철 씨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손목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는 모습이 보였다. 유미와 민준도 계산대 근처에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식당이 한산해지자 박진우는 커피와 파이를 주문하고 신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손님은 단골 몇 명과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남자가 전부였다. 민준이 카운터에 기대어 박진우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아봤는데 김영철 저 영감 여기서 7년이나 일했대. 민준은 비웃었다. 7년 동안 설거지라니 웃기지 않아? 완전 불쌍해. 유미가 코웃음을 쳤다. 불쌍한 정도가 아니지. 어제 그 아줌마처럼 맨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도대체 뭘 증명하고 싶은 건지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영웅 행세하는 거잖아. 민준이 웃었다. 분명 저 영감 돈 아끼려고 고양이 사려 먹을 걸. 박진우의 턱이 굳어지고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손님과 직원 모두에게 집과 같은 공간이 되길 바라며 이 식당을 세웠다. 자신의 직원들이 김영철 씨 같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듣는 것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다. 분명 저 썩은 봉고차에서 잘 거야. 유미가 나직이 덧붙였다. 본 적 있어? 아마 차 뒷좌석에서 자겠지. 월마트 뒤편 골판지 상자가 더 어울릴 텐데. 민준과 함께 웃었다. 이번에는 유미가 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수진 매니저가 계산대 돈이 비는 걸 눈치챘다고. 대화는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박진우는 귀를 기울였다. 내 계획은 이래. 민준이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우린 영철 씨가 손님 돈 못 낼 때마다 계산기에 몰래 돈 채워 넣는 거 알잖아. 근데 이수진은 그걸 몰라. 그녀가 아는 건 수익이 빈다는 것뿐이지. 유미가 그 의미를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비게 만들면 정확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이수진이 그를 현장에서 잡도록 하는 거야. 그녀는 영철 씨가 돈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차가운 감각이 박진우의 가슴을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계획된 파괴 공작이었다. 그는 당장 일어나 그들을 다그치고 싶었지만 여전히 신문을 읽는 척했다. 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민준이 말했다. 일자리 구하는 사촌이 있거든. 저 영감보다 젊고 빨라. 영철 씨가 사라지면 걔를 꽂아 넣을 수 있어. 그럼 추천 보너스는 반반 나누는 거고, 그리고 저 영감이 절뚝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는 것도 지겨워. 유미가 속삭였다. 손님들이 영철 씨 너무 친절해요. 영철 씨 최고예요. 하는 건 시작도 하지 마. 역겨워. 디데이는 내일이야. 민준이 최종 결정을 내리듯 말했다. 이수진이 재고 조사를 할 테니 돈에 예민해져 있을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눈치채게 만들고 모든 증거가 영철 씨를 가리키게 하는 거지. 둘은 주먹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가족 손님이 들어와 부스에 앉는 동안 박진우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커피는 오래전에 식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분노와 충격이 그를 지배했다. 이것은 단지 나쁜 태도가 아니었다. 오직 남을 돕기만 한 사람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오후가 지나면서 박진우는 김영철 씨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몸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씨는 불평 없이 계속 일했다. 한 직원이 비틀거리며 쟁반을 떨어뜨렸을 때도 김영철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왔고 심지어 당황한 직원을 진정시켰다. 커피 머신이 고장났을 때도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김영철 씨가 그것을 고쳤다. 그리고 다시 돈이 부족한 10대가 나타났을 때 박진우는 김영철 씨가 유미에게 몰래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박진우는 민준이 설거지통 옆에서 김영철 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민준이 조롱 섞인 투로 물었다. 김영철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 엄마가 한 달 전에 실직했어. 도움을 청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배고픈 게 눈에 보이더군. 때로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지. 김영철 씨가 떠나자 민준은 눈을 굴리며 그의 등 뒤에서 흉내를 냈다. 유미를 웃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날 일이 끝나고 박진호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식당 건너편 자기 차 안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으로부터 거의 1시간 뒤 김영철 씨가 지치고 느린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나왔다. 박진우는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김영철 씨의 낡은 봉고차가 시동이 걸렸다.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식당이 있는 번화가를 지나 창고 건물들 뒤편의 진흙길로 접어들었다. 박진우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울퉁불퉁한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차는 나무들 뒤에 멈췄다. 상업용 건물들 뒤에 숨겨진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작고 허름한 트레일러였다. 금속 외벽은 녹슬었고 창문은 뿌옇게 흐려 있었다. 김영철 씨는 주차를 하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3개의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어깨로 문을 밀어야만 열 수 있었다. 깜빡이는 전구 하나가 켜지자 비좁고 거의 텅 빈 내부가 드러났다. 박진우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깊은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자신의 사업을 위해 온 마음을 바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여전히 변장한 채로 박진우는 오랜 단골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설거지 하시는 김영철 씨 말이에요. 그가 한 노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부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5년 전쯤 아내인 순희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치료비를 대느라 거의 모든 걸 팔았죠. 지금도 여유가 될 때마다 병원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은 없나요? 박진우가 물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부산에 살아요.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짐이 되기 싫다며 거절했대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지만 좋은 사람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해 돌아가는 동안 박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더 이상 민준과 유미가 김영철 씨를 착취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매일 밤 낡은 트레일러로 절뚝이며 올라가는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의 안락한 삶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해 직원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웠다. 김영철 씨의 낡은 차가 덜컹거리며 들어왔다. 분명 피곤하고 아플 텐데도 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들어서기 전 허리를 한 번 쓸어 만지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바로 들어가는 대신 박진우는 근처 카페로 가서 단골 손님 최 씨를 만났다. 여전히 변장한 채로
그는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씨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최 씨는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그 양반 6년 가까이 봐왔어요. 순희 씨가 떠난 후부터 항상 저기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첫사랑이었고 50년 넘게 함께 살았대요. 암이 갑자기 찾아와서 가진 걸 전부 앗아갔죠. 박진우가 몸을 기울였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축도 있었고 마포에 집도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법이 실험적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됐죠. 영철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집, 은퇴 자금, 차까지 다 팔아서 아내를 살리려고 애썼죠. 효과가 있었나요? 박진우가 물었다. 8개월을 더 함께할 수 있었대요.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순희 씨가 떠난 후에도 빚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건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라고요. 그때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공유했다. 식당 경험도 없고 관절염이 있는 70대 노인이었지만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고. 병원에 계속 돈을 보내고 딸을 돕기 위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트레일러뿐이었다고. 최 씨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버지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괜찮다고 말하죠. 딸은 아버지가 거기 매니저인 줄 알아요. 박진우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진우 식당은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품위 있게 대우받는 곳. 하지만 그는 그 전제를 놓쳐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최 씨가 덧붙였다. 그 트레일러가 있는 땅이 팔렸대요. 30일 안에 비워줘야 한다고 통보받았답니다. 박진우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영철 씨도 아나요? 직장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동정받기 싫었겠죠. 그럼 어디로 가나요? 박진우가 물었다. 최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 월세가 비싸잖아요. 딸이 계속 부산으로 오라고 전화한다는데 여전히 싫다고 한대요. 왜요? 박진우는 짐작이 갔지만 물었다. 최 씨의 대답은 간단했다. 식당 때문이죠. 그가 돕는 사람들, 그를 알아봐주는 손님들, 거기가 이제 그의 세상이에요. 거기서만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낀대요. 최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박진우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아침 영업이 한창이었다. 그는 늘 앉던 뒤쪽 부스에 조용히 앉아 지켜봤다. 김영철 씨는 뒤에서 분주하게 설거지를 하고 필요할 땐 테이블 정리도 도왔다. 관절이 쑤시는 게 분명했지만 그는 멈추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한편 유미와 민주는 서서히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박진우는 민준이 손님들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고 빠른 손놀림으로 잔돈을 슬쩍 하는 것을 보았다. 유미는 손님이 떠난 후 실제 거래를 취소하는 척하며 계산기 잔액을 흐트러뜨렸다. 그들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김영철 씨를 보며 은밀하게 미소 지었고 박진우의 턱은 점점 더 굳어졌다. 완벽한 함정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김영철 씨는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오전 10일시경 익숙한 얼굴이 식당으로 돌아왔다.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 며칠 전 김영철 씨가 조용히 도와주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그녀가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다가갈 때 박진우는 그녀가 작은 동전 더미를 조심스럽게 세는 것을 보았다. 돈이 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의 뺨이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유미에게 속삭였다. 현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팁으로 남겨둔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메울 수 있을까요? 유미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정중한 가면 아래 조롱을 숨긴 그런 미소였다. 오,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 설거지 담당 아저씨가 또 해결해 주실 테니까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영철 씨, 지갑이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손님이 돈이 모자라대요.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젊은 엄마는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아이들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주방에서 김영철 씨가 나왔다. 그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유미의 노골적인 망신 주기에 동요하지 않았다. 조용히 아무 소란 없이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내 여성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수치심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 월급날에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지은 씨. 김영철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이들 방학이라 힘들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간단한 말 몇 마디에 긴장됐던 분위기가 풀렸다. 김영철 씨는 아이들에게 여름은 잘 보내고 있는지 물었고 엄마의 최근 취업 면접에 대해 축하해 주었다. 그들이 떠날 때 여성의 존엄성은 지켜졌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계산대 근처에서 박진우는 민준과 유미가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좋았어. 저 영감한테 떠넘길 5천 원이 또 생겼네. 민준이 말했다. 이수진 매니저가 수익이 또 빈 걸 보면 폭발할 거야.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몇 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이수진 매니저가 계산기와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사무실에서 나왔다. 숫자가 안 맞아요. 그녀가 식당 전체에 선언했다. 이번 주에만 거의 10만 원이 비어요. 민준이 재빨리 다가왔다. 저도 눈치챘어요. 계산기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카메라는 고장 난 지 오래됐어요. 사장님이 교체 예산을 승인 안 해주시잖아요. 박진우는 움찔하며 지역 담당 매니저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조용히 메모했다. 글쎄요. 유미가 걱정스러운 척 끼어들었다. 어제 계산대 근처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돈을 만지는 담당이 아닌데도요. 그녀의 시선이 김영철 씨에게 향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철 씨라고요? 그럴 뿐이 아닌데 사람은 절박해지면 무슨 짓이든 하죠. 민준이 이해심 많은 척 덧붙였다. 특히 연금도 저축도 없는 노인이라면요. 자리에서 박진우는 설거지에 여념이 없는 김영철 씨를 지켜봤다. 자신을 향한 음해가 속삭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의 손은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불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계속 일했다. 그 순간 박진우는 다시 결심했다. 내일은 단지 두 교활한 직원을 상대하는 날이 아닐 것이다. 그의 사업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의 가치를 되찾고 김영철 씨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허름한 트레일러에 살거나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날이 될 것이다. 박진우는 결의에 찬 채 식당을 떠났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분노가 이제는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래, 민준과 유미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자신의 방임과도 마주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꿈이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박진우는 지난 이틀처럼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오늘은 관찰이 아닌 정의를 위한 날이었다. 밤새 준비하고 전화를 돌린 끝에 그의 계획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했다. 여전히 같은 평상복과 야구 모자 차림으로 그는 계산대와 김영철 씨의 작업 공간이 모두 보이는 익숙한 부스에 앉았다. 근무는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김영철 씨는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와 조용히 들어섰다. 평소보다 더 느렸지만 여전히 목적의식이 있었다. 유미와 민주는 함께 도착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근거리며 웃었다. 이수진 매니저는 여전히 재정 문제로 무거운 표정을 한 채 사무실과 홀을 오갔다. 정확히 10시 15분 문 위에 종이 울렸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들의 옷은 단순하고 깨끗했지만 분명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듯했다. 신발은 닳았고 아이의 재킷 소매는 기운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한 싱글맘 제시카 밀러였다. 그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상황은 실제였지만 딸의 교육을 위한 후한 기부금을 대가로 돕기로 동의했다. 제시카와 그녀의 딸 릴리는 카운터 근처에 앉았다. 유미가 다시 고객 서비스 미소를 띤 채 다가왔다. 오늘 뭘로 드릴까요? 딸을 위해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하나랑 저는 수프 한 그릇이요. 20분 후 조용히 식사를 마친 제시카가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열고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이 무너지며 진심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억제돼 있었다. 현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카드가 안 돼요.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3천 원이 부족해요. 유미의 표정이 정중함에서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저희는 자선단체가 아닌데요. 그녀가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다음부터는 주문하기 전에 돈이 충분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딸은 상황의 무게를 느낀 듯 엄마를 올려다봤다. 잠시 주방 일을 돕거나 청소를 해도 될까요? 제시카가 간절히 물었다. 저희는 설거지 담당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고용하는데요. 유미는 경멸감을 거의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설거지 창구 너머로 김영철 씨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수건에 손을 닦고 망설임 없이 즉시 다가왔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는 지갑을 꺼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시카는 역할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김영철 씨는 그저 미소 지었다.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는 법이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김영철 씨가 제시카의 부족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동안 박진우는 민준이 다른 계산대에서 그들을 보며 비웃는 것을 알아차렸다. 계획은 예상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다. 제시카는 김영철 씨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딸과 함께 조용히 떠났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이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검토하던 이수진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매니저님. 1번 계산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 비는 것 같아요. 3만 원 정도 가요. 이수진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요? 1시간 전에 막 정산했는데. 유미가 걱정스러운 척 끼어들었다. 사실 저도 아까 봤어요. 그 여자가 돈을 다 못 냈고 그 직후에 영철 씨가 계산기 근처에 있는 걸요. 다른 테이블 서빙 중이었지만 눈에 띄었어요. 이수진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영철 씨가 그랬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르죠. 민준이 동정심 어린 척 덧붙였다. 나이도 많고 저축도 없을 테니 카메라나 확인해 보시죠. 그는 이수진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 맞다. 우리 작동하는 카메라가 없었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수진이 초조하게 말했다. 누가 훔치고 있다면 당장 알아내야 해요. 본사에서도 이미 사라진 돈에 대해 묻고 있다고요. 유미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지금 당장 서랍을 다시 세어보는 건 어때요? 누군가 숫자를 맞추기 전에요. 이수진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 돈을 세기 시작했다. 유미와 민준은 독수리처럼 옆에 서 있었다. 부스에서 박진호는 그들을 지켜봤다. 민준과 유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역력했다. 이수진이 부족한 금액을 확인하자 3만 원이 비어요. 그녀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에만 10만 원이 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박진우는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하고 주방으로 걸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곧 닥쳐올 고발을 전혀 모른 채 일하고 있는 김영철 씨에게로 유미와 민주는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뒤따랐다. 영철 씨, 이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영철 씨가 싱크대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요, 매니저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수진이 힘겹게 말했다. 이번 주에 계산대 돈이 여러 번 비었어요. 오늘도 거의 4만 원이 사라졌고 누군가 그 직전에 당신이 계산기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김영철 씨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서서히 고통이 번졌다.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가 나직이 물었다. 우리 둘 다 봤어요. 민준이 거짓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돈이 사라질 때마다 항상 그 근처에 계셨잖아요. 나는 돕고 있었을 뿐이요. 김영철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돈이 부족한 손님들에게 돈을 더 넣었지 빼지 않았소. 유미가 코웃음을 쳤다. 뭘로요? 그 설거지. 월급으로요? 제발요. 김영철 씨의 손이 나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훔칠 수 없어. 이 장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내가 떠난 후 이 식당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한 이유였는데. 이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영철 씨, 오랫동안 당신을 믿어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돈이 비고 지금 두 사람이 당신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요? 김영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 셋을 번갈아 쳐다봤다. 민준 씨와 유미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수진이 대답했다. 그 말에 진실이 파도처럼 김영철 씨를 덮쳤다. 그의 눈에 배신의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혐의의 무게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서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정말 죄송해요, 영철 씨. 이수진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약간 떨렸다. 절도 혐의에 대한 회사 규정은 명확해요. 당신을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당을 덮쳤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포크는 공중에 멈췄으며 방안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 설거지, 공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영철 씨가 절도 혐의를 받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민준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다가섰다. 제가 뒤로 안내해서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박진우가 부스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이제 그는 구부정하거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펴고 낡은 모자를 벗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존재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진정한 리더의 풍채였다. 이수진이 숨을 삼켰다. 박 사장님,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박진우가 말을 잘랐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주인의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군요. 진우 식당 안의 긴장감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주방의 소음이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박진우가 설거지, 공간 근처의 무리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다. 이수진이 말을 더듬었다. 사장님, 오늘 시찰이 있으실 줄 알았더라면. 이건 시찰이 아니오, 이 매니저. 박진우가 말했다. 나는 지난 사흘간 조용히 여기에 앉아 있었어. 당신들의 사장이 아니라 한 명의 손님으로서.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비통했어. 그는 방 안을 둘러본 후 시선을 민준과 유미에게 고정했다. 둘은 즉시 얼어붙었다. 민준이 더듬거렸다. 사장님, 저희는 그냥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절도 혐의가 있을 때는 그만. 단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외침과 같았다. 민준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김영철 씨는 여전히 싱크대 옆에 수건을 쥔 채 혼란스러워하며 박진우와 이수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박진우는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죠. 저는 15년 전이 진우 식당을 설립한 박진우입니다. 저는 손님들이 환영받고 직원들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트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 매니저, 보안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했죠? 제가 이틀 전에 직접 오디오 기능이 있는 새로운 숨겨진 카메라 설치를 승인했는데 말입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 박진우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바로잡을 소통에 실패요.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는 식당벽에 설치된 TV로 다가가 장치를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모두가 다시 조용해졌다.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계산대에 민준이 거스름 돈을 잘못 주고 남은 돈을 슬쩍 하는 모습. 유미가 손님이 떠난 후 실제 거래를 취소하는 모습. 그리고 둘이 카운터에서 수근거리는 장면.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는 명확하게 잡아냈다. 이걸 영철 씨 탓으로 돌리면 이수진은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정확해. 그럼 내 사촌을 꽂아넣고 추천 보너스는 반반 나누는 거지. 저 우울한 늙은이도 안 보고 집단적인 탄식이 식당을 휩쓸었다. 몇몇 단골 손님은 분노에 차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수진은 충격에 입을 막았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영상을 틀었다. 이제는 김영철 씨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돈이 부족한 젊은이에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주는 모습.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청소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감싸고 동료를 보호하는 모습. 조용하고 위험 있게 식당 전체를 떠받치는 모습. 마지막으로 화면은 오늘 아침 민준과 유미가 돈이 비어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현금 서랍을 조작하는 장면에 멈췄다. 박진우는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의 진짜 절도는 가장 큰 소리로 비난하던 두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민준은 거의 기절할 것 같았다. 사장님,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오해라고? 박진우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손님 돈을 횡령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걸 오해라고 부르는 건가? 유미는 울기 시작했고 눈물이 화장 위로 흘러내렸다. 저희는 그럴 의도가, 들킬 의도가 없었겠지. 박진우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게 진실이요. 그는 이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김영철 씨가 돌아가신 아내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식당 뒤 허름한 트레일러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때로는 돈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밥을 굶는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박진우는 방 안 전체를 둘러봤다. 나도 몰랐어.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장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렸어. 그건 내 잘못이고 오늘 여기서 끝낼 것이요. 마침내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는 김영철 씨를 보았다. 그의 손은 두려움이 아닌 억누를 수 없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영철 씨. 박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바로 이 식당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루도 더 당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식당을 빠져나가려고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닿기도 전에 건장한 단골 손님 2명이 조용히 그의 길을 막았다. 아직 갈 수 없네. 박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경찰이 이 영상에 대해 자네들 2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걸세. 유미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주는 분노로 가득 찼다. 이럴 순 없어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맞아. 박진우가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대답했다. 자네들에겐 묵비권이 있지. 그리고 나는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길 강력히 추천하네. 마침 앞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박진우의 치밀한 계획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는 아침에 그들에게 전화해 증거를 공유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와달라고 요청했다. 민준과 유미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고 그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감쌌다. 충격받은 손님들의 속삭임과 문 닫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박진우는 설거지 공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김영철 씨에게 돌아섰다. 폭풍의 중심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모든 비난 속에서도 위엄을 지킨 그에게 영철 씨,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제가 보지 못하고 방치했던 모든 세월에 대해서요. 부디 제가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철 씨가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과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소. 하지만 약속하겠소.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오. 그 순간 식당 전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손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브라보를 외치며 눈물을 닦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김영철 씨의 이름을 불렀다. 김영철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의 순간이었고 그는 오랫동안 그럴 자격이 있었다. 밖에서는 민준과 유미를 태운 경찰차가 천천히 멀어졌다. 남은 직원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안도감뿐만 아니라 깨달음이 있었다. 이것은 진실과 원칙,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의 조용한 힘에 대한 잊지 못할 교훈이었다. 다음 날 진우 식당은 평소처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안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랐다.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모든 좌석이 금세 찼다. 평범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한때는 그저 설거지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남자 김영철 씨를 위한 축하였다. 박진우는 일찍 도착했다. 정장 대신 평범한 폴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오늘은 CEO가 아니라 동료이자 한 팀이었다. 김영철 씨는 평소처럼 도착했지만 쏟아지는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손님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악수를 청했고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조용한 친절함으로 모든 인사를 받았다. 영철 씨, 박진우가 사무실에서 손짓하며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박진우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어젯밤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이번 주에 본 모든 것, 당신에 대해,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당신의 강인함에 대해, 그리고 제 사업이 원래 지향해야 했던 가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해서요. 김영철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이 일자리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거의 없었을 때 저를 받아주셨으니까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모든 것을 주었죠. 기대 이상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철 하나를 밀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플로어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상당한 임금 인상, 모든 복리후생,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스케줄과 함께요. 더 이상 이중 근무나 힘든 일은 없습니다. 김영철 씨는 서류철을 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당신은 이 식당의 양심입니다. 리더십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 품위, 정직함은 당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김영철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진우는 두 번째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젯밤에 따님인 사라 씨와 연락했습니다. 김영철 씨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사라와 통화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트레일러 병원비 관절염에 대해서요. 그녀는 당신이 오랫동안 조용히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김영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더군요. 사랑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박진우가 두 번째 서류처를 두드렸다. 여기 안에는 이 근처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집에 등기 권리증이 있습니다. 호화롭진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당신의 것입니다. 월세도 담보대출도 없습니다. 7년치 밀린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김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처를 열어 등기부등본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그는 거의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부족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마디 한마디가 스며들도록 했다. 그리고 어젯밤 병원에도 전화했습니다. 순희 씨의 남은 병원비 단 1원까지 모두 완납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철 씨가 억눌러 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년간의 조용한 투쟁, 비밀스러운 희생, 그리고 위험 있는 인내. 이제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 속에서 터져 나왔다.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까? 박진우의 눈도 젖어 있었다. 당신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업은 단순히 확장이나 수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떠들 때 당신은 행동으로 그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일어나 김영철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김영철 씨. 당신의 충성심이나 근면함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에게 상기시켜 준 것에 대해서요. 당신은 저를 더 나은 사업가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식당은 다시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손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축하를 외쳤으며 눈물을 닦았다. 이수진 매니저는 카운터 근처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료들은 김영철 씨를 둘러싸고 축하하고 포옹하며 지난 몇 주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박진우가 말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우 식당은 전사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생활임금과 모든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긴급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팀의 누구도 다시는 월세를 내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식당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마치 축제 같았다. 김영철 씨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젊은 엄마 지은 씨가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저희가 당신을 위해 작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박진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김영철 씨는 이제 저희가 돌볼 겁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합시다. 김영철 커뮤니티 펀드를요. 어려운 시기를 겪거나 막대한 병원비에 시달리는 우리 동네 모든 사람을 위한 기금입니다. 김영철 씨의 마음은 항상 공동체를 향해 있었고 이제 이 공동체가 그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김영철 씨는 7년간 봉사했던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가 아는 사람들, 그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행에 감동받은 삶들, 그리고 그들의 미소 속에서 그는 한 번도 추구한 적 없지만 너무나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느꼈다. 인정, 감사, 그리고 사랑. 이후 몇 주 동안 김영철 씨는 새로운 집과 식당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는 계속 남기로 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가족. 매일 아침 김영철 씨가 진우 식당에 들어설 때 그는 더 이상 설거지통 뒤에 조용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리더였고 배려의 상징이었으며 그의 모범 덕분에 완전히 변모한 사업의 심장이었다. 박진우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가 만든 변화는 모든 지점에 울려 퍼졌고 공감이 효율성만큼 중요하고 인성이 자격보다 우위에 있는 새로운 문화가 꽃피었다. 그리고 민중과 유미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업계에서 가끔 회자되는 경고의 이야기로서만 남았다. 인격 없는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한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로